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을 줄은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뭐 자주들 이용하시나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사실 오늘 처음인데 되게 아늑하면서도 뭔가 되게 느낌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공간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강연을 조금 여러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훌륭한 책입니다. 자랑스럽게 손을 높게 드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네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지는 않으시고 오신 거죠? 읽어보려고요. 읽어보시려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읽어보시려고 하는 게 더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을 대부분 안 읽으신 걸 전제로 해서 제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오늘 강연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 한자를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오산여수. 네. 그 다음에 교원영.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상품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요산 요수 그쵸? 어떤 뜻이죠? 산을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네네네네네. 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이제 줄여서 요산요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원영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죠? 너무 지나치게 그 말을 꾸미고 네. 해석을 좀 이렇게 하는 건 논어에 나온다. 인자하면 인에서 멀다고 그런. 그래요. 굉장히 오늘 수준들이 높으셔서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마스터하셨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어떤 분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맞았습니다. 이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뜻이죠. 그 밑에는 뭐죠? 네, 문일지식.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자, 또 한번 표현을 볼까요? 네,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죠. 살신성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밑에는 과유불급. 역시나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볼게요. 화의부동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화의부동. 군자는 화의부동한다. 소위는 동의불화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밑에는 뭐죠? 후생거에. 오늘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만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강연할 맛이 나네요. 굉장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요즘 더 무섭죠? 후생가해라는 표현. 자, 조문도 석사가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굳이 죽을 필요는 없는데, 그죠?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도 살아야죠. 덕불고 필유님이라고 해서 덕은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이 있다라는, 흔히 말해서 좀 덕을 갖춰라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삼인행 필유하사원.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뭐 사위는 필요하사온이라든지 덕불고 필요린 같은 표현 말고 아까 살신성인 과유불급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4대 성인, 세인트 할 때 성인의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논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 논어라고 하시면 여기 혹시 논어를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역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논어라는 책은 굉장히 어렵고 고루하고 대략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어떤 고리타분한 주간에 쓰여져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너무나 녹아있는 우리 언중들의 그 표현 속에도 너무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다 논어 속에서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논어 뭐 8일편, 2인편, 자한편 등등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좀 논어를 많이 만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금 과유불급이나 살신성인 같은 이런 표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논어라는 책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딱딱한 책이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밌죠, 논어? 네, 굉장히 아주 그 환한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신데 재밌다고 하시네요. 그죠? 굉장히 논어라는 책은 재밌는 책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논어를 왜 만만하게 보셔도 되냐면 논어라는 책은 여러분들 어느 페이지를 당장 꺼내서 읽으셔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수학 정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닌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수학 정석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까매지죠? 집합. 그죠? 집합만 엄청 까매지죠? 수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통이 있기 때문에 앞에 2차 방정식을 풀지를 못하면 뒤에 미적분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집합만 시커매지고 까매진 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논어라는 책은 아무데나 펼쳐 읽으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정도로 계통이 없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논어라는 책은 어떻게 지어진 책이냐면 공자님이 3천여 명의 제자를 한때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이 3천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2번에 걸쳐서 긴 유세를 떠나게 됩니다. 그 2차례에 걸친 그 긴 유세 가운데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제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대답들, 또 제자들과 겪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느 날 마음 먹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뭐 몇 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집필한 책이 아니고요. 그냥 공자님의 그 긴 2번에 걸친 유세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 대화들을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공자가 사랑했던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 손에 꼽을 만큼 사랑했던 증삼이라는 제자의 직계 제자들이 그 기록들을 다 집대성에서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을 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논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은 좀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고 책장을 쉽게 여셔도 돼요. 내가 한자를 몰라서 번역된 번역본들이 다 나와 있고요. 내가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라는 책은 너무나 쉽고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펼쳐서 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책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런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라는 이 책을 쓴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금요일날 귀한 시간을 모여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그 논어를 읽으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다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쓴 그 어쩐지 고전을 읽고 싶더라니를 다 읽고 나서 책장을 덮고 나서 논어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이제 제 집필 의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논어의 그 편명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또 이 논어가 만만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시게 될 거예요. 논어의 가장 첫 번째 편명이 뭐죠? 하기편이죠. 예, 하기편. 하기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8일편, 위정편, 공야장편, 자한편 등등등등 쭉 이렇게 편명이 이루어지는데, 논어의 이 편명은 우습게도 가장 그 편에 등장하는 글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편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기편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와, 무슨 뜻이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표현에서 하기 시습지에서 바로 학이를 가져다가 첫 편을 논어의 하기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웃기죠? 이렇게 뭔가 좀 체계가 없죠? 굉장히 뭔가 고상하고 심오한 체계를 갖춰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논어라는 책은 그렇게 허술하기도 하고 인간미가 넘치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논어뿐만이 아니라 이 육아를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양대산맥, 논어, 맹자, 이 두 책을 이제 대표적인 그 육아의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걸 이제 사서라고 하죠. 이 맹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거기서 거기다, 너도 잘못했고 뭐 나도 잘못했고 네가 좀 나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야 라고 표현할 때 50보 100보라는 표현 쓰죠.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야. 50보 100보라는 표현 역시 맹자에서, 맹자가 바로 그 출전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 가운데에서 좀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되게 사자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분 좋. 사이비. 사이비.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저는 사이비 아니고 전 진짜고요. 그런 사이비라는 표현도 사실은 맹자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한다, 연못구 같은 표현도 역시나 맹자에서 나오고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여기 요 근처 광화문에서 그렇게까지 그 많은 분들이 엄동설안에 나와서 촛불혁명에 말하자면 동참하셨을 때 들어보셨던 국정, 뭐라 그러죠? 농단.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농단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맹자가 바로 그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과 맹자라는 책이 2500년 전에 그 주간에 쓰여져 있던 먼지가 덮개로 쌓여 있는 그런 굉장히 고루한 책, 혹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 공자님의 어떤 성스러운 말씀을 기록한 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어와 맹자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너무나 가깝게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논어는 만만하고요. 맹자도 어디선가 들어본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걸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귀포에 홍매가 피고 이수는 듣는다. 2, 3일 눈 내리는 틈으로 꽃이 핀다. 틈새를 가르고 나오는 꽃의 경련. 거짓말 같은 둥글물 귀 기울여 듣는다. 맨 나중과 제일 먼저 대화한 갓난꽃이 피었구나. 하얗게 내리는 진흙 속이를 눈에 찍어 바르며 가는 기러기.
기러기 날갯짓에도 꽃이 부푼다. 아주 삭는 듯 아주 잦는 듯 작년에 가던 순서대로 꽃들의 몸이 꽉 찬 씨앗을 받아드는 이순. 둥글매의 초성을 귀 기울여 듣는다. 굉장히 좋은 시죠. 어때요? 시 좋죠? 자, 제가 이 시를 왜 가져왔을까요? 어떤 시어 때문에 가지고 왔을까요? 아, 오늘 너무 우등생이 한 분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거의 지금 정답을 혼자 독점하고 계신데, 여기 꽃들의 몸이 꽉 찬 씨앗을 받아드는 이순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시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순이라는 표현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60을 이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약 들어보셨죠? 몇 세죠? 15살. 여기 굉장히 많은 지약들이 앉아 계신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몇 세죠? 30살. 이립은 30살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 표현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써서 부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 천명, 천명을 안다 라는 뜻의 나이 50을 의미합니다. 50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에서 이순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바로 이제 이순이 등장하는데, 이순은 나이 60을 의미합니다. 귀자에 이게 순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뭐 욕을 하건 고가운 말을 해도 나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그냥 뭐 편안하고 쉬운 말로 들린다라는 뜻에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심 70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70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60은 환갑년이라고 하고, 70대 뭐 잔치하면 뭐라고 그러죠? 고이년이라고 하죠. 이제 고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이제 두보의 시에서 인생 70 보레이라고 해서, 인생 70은 옛부터 드물다라는 곡강이수라는 두보의 시에서 나온 표현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이를 많이 쓰는데, 공자님은 70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종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을 따른다. 종심 소욕 부류구의 약어인데요. 이제 풀 센텐스로 하면은 종심 소욕 부류구인데,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다 하더라도 결코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종심입니다. 15, 30, 40, 50, 60, 70 이걸 이제 공자님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 나이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부록이신 분들 또는 부록을 지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나이 40에 정말 유혹이 없던가요? 많아요. 너무 많죠? 많아도 너무 많죠. 저도 사실은 부록이 좀 지난 지금 나이인데 44살이에요 지금. 내년에 45이 되는데 한 3, 4년 전부터 유독 유혹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제 삶에서. 부록이란 나이는 유혹이 많은 나이이지 정말로 유혹을 느끼지 못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15 지하 학문의 뜻을 두었나요 여러분? 15살에? 에이, 다 거짓말이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한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제가 만약 그런 분 계시면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없죠. 아무도 못 드시죠? 나이 30에 요즘에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50에 1000명, 1000명을 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나이 60에 이순이라고요? 아니요. 60년 인생을 살다 보면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 있고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는데, 남의 말이 그렇게 순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가 저 60이라는 나이예요.
나이 70 됐다고, 여기 혹시 종심이신 분은 안 계셔 보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나이 70이 됐다고 마음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국가가 제공하는 그 숙식에 어딘지 아시죠? 국가가 이렇게 밥 주고 주로 이제 콩밥을 많이 주는 곳 아시죠? 국가가 제공하는 숙식에 여러분들의 몸을 의탁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누가 나이 70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자라는 성인이기 때문에, 공자라는 예수, 붓다, 그리고 또 그 이슬람교를 창시하신 무하마드, 이런 말하자면은 세계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성인인 공자가 그 정도 되는 인물이나 되니까 이룩한 어떤 업적이다. 그 정도 되는 인물이니까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장사미사들은 당연히 15세 지약이 안 돼요. 나이 40에 부록도 안 되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또 하나,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자님이 4대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루어내셨다 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공자님도 사실은 이걸 다 성취하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도 나이 40 정도에는 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을 뿐이고, 나이 60이 돼서는 제자든 지나가는 백성이든 임금이든 다른 재상들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좋은 뜻으로 나에게 한 말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싶다, 또는 받아들여야지라는 공자의 의지를 반영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나이 40에 유혹을 느낀다고 본인을 책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가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논어를 집대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증삼이라는 제자, 증삼의 이제 제자들이 주로 이제 논어를 다 만들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름을 그냥 다 부릅니다. 자로, 자공, 민자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증삼만 유독 증자, 증삼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자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증삼의 직계 제자들이 논어를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자의 어떤 적통 같은 거죠. 증삼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증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이제 공자가 정말 사랑했던 제자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회라고도 부르는 제자인데, 이 제자는 굉장히 총명하고, 아까 그 맨 앞에 제가 들려드렸던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문일지십 기억나시죠? 바로 문일지십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던 제자가 바로 이 안현이라는 제자인데요. 안현편에 보면, 논어 안현편에 보면 공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임금으로서 다스려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공자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자, 무슨 뜻이죠? 네. 네, 그쵸.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 표현이에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라는 정의를 내놓습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동어 반복이에요. 사실은 어떤
그 유세 기간에 많은 제후들과 만나서 문답을 벌이는 가운데 가장 두루뭉술이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대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2020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고, 한마디로 이제 닥치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교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라, 이야기를 하라, 말을 하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어 철학의 최고 권위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씀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건 닥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기본적으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갖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SBS에서 최하정의 파워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연출하고 있는 PD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저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중학교 1학년짜리 사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공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임금은 임금다울 때에만 임금이다. 신하는 신하다울 때에만 임금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자님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의 어떤 틀을 보여주는 건데, 함부로 공자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도 본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닥쳐! 라고 균열하게 꾸짖을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확한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명명, 올바른 언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상의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명징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세계가 명징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영국에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국에 산업재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고 김용균님 사건 기억나시죠? 그 비극적인 사건 기억나시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OECD 국가 가운데 굉장히 1등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죠. 저출산율 1위죠. 산업재해율도 거의 수위를 다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뭐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고 산업재해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놀랍게도 영국은 산업재해가 너무나 많았던 국가였는데 몇 년 전부터 영국의 산업재해가 절반 이하로 뚝 급감을 하게 됩니다. 왜 급감을 했는지 아세요? 영국의 산업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이벤트,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별것 아닌 한 이벤트로 인해서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입법,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의 입법이라는 이벤트 이후로 영국은 엄청난 산업재해의 급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라는 이 법은 한마디로 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에서는 함의 가운데에서는 태풍이나 천재지변처럼 뭔가 어찌할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산업재해가 아니라 여러분 고 김용균 씨 같은 그런 죽음은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이 저지른 맨슬로터, 살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 죽음은 어쩔 수 없이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상이 아니라 기업이 말 그대로 누군가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듯이 살인을 했다라는 산업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명명을 바꾸는 어찌 보면 이 간단한 작업이 있고 나서 이 입법 과정이 있고 나서 영국의 산업재해율은 완벽하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군군신신 부부자자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얼마나 더 정교하고 명징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정의를 내리고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500년 전에 공자가 뜬구름 헛소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 안일편에 나왔던 그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육아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유교, 육아, 유학. 공자가 만들었던 이 학문의 체계인데 유교, 유학, 유교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뭘까요? 제사. 그쵸? 제사.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지루하고 뭔가 따분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부하고 싶은 어떤 그 묵은 그런 먼지 쌓인 그런 느낌들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육아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제사 지내고 홍동백서 뭐 동쪽에다가 빨간 사과를 넣고 서쪽에다가 배를 넣고 뭐 유세차하면서 왜 학생부군 신의에서 지방 쓰고 뭐 이랬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 허례허식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육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육아라는 것은 어떤 성리학이라는 괴물이 빚어놓은 어떤 만들어 놓은 아주 변태적인 이상한 모양의 괴물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유학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 유학은 굉장히 변질된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수한 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그 육아의 그 유자를 파자하게 되면 사람인변에 비유변에 재단할 때, 그러니까 마리에르 이자인데 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비가 오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재단에서 막 기도를 지내는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우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라는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 이 춘추전국시대라는 시대가 공자, 맹자, 묵자, 뭐 노자, 장자 등이 굉장히 큰 활약을 벌였던 이 춘추전국 시대가 왜 중요하냐를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육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첨사진을 펼쳐드릴게요. 춘추전국 시대는 왜 중요할까요? 춘추전국 시대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화이트헤드라는 굉장히 그 저명한 서양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수천 년간에 이루어진 이 수많은 그 서양 철학은
결국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왜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철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시대의 그 수많았던 그 철학들이 결국은 지금 서양 철학 그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흉이나 칸트나 벤담이나 너무나 유명하고 저명한 그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담론들은 알고 보면 결국은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들의 주석에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양 철학은 결국 그리스 철학에서 잉태되고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화이트헤드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감히 표현을 드리자면 동양 철학은 결국은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유가, 법가, 도가 이런 사상들의 주석일 뿐입니다. 이때 모든 동양 철학의 씨앗들이 다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이 씨앗으로부터 파생된 줄기고 잎이고 열매인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런 중요한 사상들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결국 뭐죠? 우리가 왜 사느냐,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삶인데 이 유한한 삶에서 여러분들이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신해철 노래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들은 저 같은 좀 40대 정도의 아재 세대일 것 같은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맞아요.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혼자 고상하게 삶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사색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어요. 다만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좇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최초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철기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기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렵 채집이나 그 이전의 어떤 그 농업 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채집하고 하루 종일 농사짓고 하루 종일 수렵을 해야만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 이전이라면 하상주, 주나라 말기부터 서주에서 동주로 이동을 하고 춘추시대가 시작을 하면 그 시기부터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조금은 잉여가 생겨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는 내 유한한 이 삶, 언젠간 죽는 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놓았던 그 첫 번째 대답,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대답이 바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예기, 춘추, 사기 뭐 이런 수많은 책들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의 이 수많은 저작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치 첫사랑처럼. 저는 이걸 그래서 첫사랑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첫사랑들 다 있으셨죠? 네. 용감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혼자 용감하세요. 나머지 분들 다 침묵하고 있을 때 혼자 첫사랑이 있었다고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분들 저는 정말 리스펙합니다. 존경해요. 여러분 사실 다 첫사랑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저도 있었고요. 사실 그 첫사랑 이후에 만났던 수많은 더 멋진 남자들, 더 멋진 여자들이 아마 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련함을 잊지 못해요. 첫사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저 대답들을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조탁하고 세련되게 가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어찌 보면 누가 언뜻 봤을 때는 더 대단한 이론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전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중요한 답들은 다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어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한비자나 이런 춘추전국 시대의 저작물을 읽게 되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 어떤 그 저작물들의 원초적인 그 힘들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마치 첫사랑처럼 조금은 조악하고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세련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굉장히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파고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의 이 논어, 맹자 같은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유가 유학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거, 단순히 가시나 도포를 쓰고서 막 허례허식을 부리는 거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됐을까요? 그 시발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벤트 뭐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난이 말하자면 이 유학을 이렇게 변모를 시키고 변질을 시켰습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문관과 무관, 문반과 무반 해서 양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현직 관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직에 있는 관리. 지금 도원수를 하고 있거나 지금 이조 판서를 하고 있거나 지금 대사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가 되면서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홍문관에서 일을 하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조 판서였으면 형조 판서였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양반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반이라는 것이 세습이 되기 시작해요. 현직 관료에게 주어졌던 프리미엄, 양반들은 군역이나 세금의 의미를 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리만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런 특권 계층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관리 숫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반의 숫자가 현직 관료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관료였다, 우리 아버지가 관료였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양반이라는 말하자면 타이틀을 주어지게 되는 순간 의무를 다할 사람들의 숫자는 사라지고 권리만을 누리는 사람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양반이라는 이 작자들이 자기의 책무를 그동안 다하지 못했다면 임진왜란 같은 이 전란에서는 자기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 도망치기 바빴어요. 임금이란 작자부터가 도망치기 바빴죠. 결국은 곽재우나 조원 같은 이 4대부 의병장들도 몇몇 계셨지만 결국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그동안의 의무만을 다했던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짜내서 우리는 말하자면 임진왜란을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반네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겠죠. 백성들의 존경을 잃었겠죠. 백성들은 더 이상 양반들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바로 이용해 먹은 것이 바로 거기에서 착취당한 것이 바로 유가라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그 공자님이 그 말하자면은 얘기했던 그 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철기 농업 시대에 농업혁명의 그 시대에 기후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상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제때 오는 것은 농사와 직결이 됐고요. 그 농사는 백성들의 안위와 직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육아, 공자가 주창했던 그 육아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자님의 육아를 지금으로 치면 문화관광부 정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도라고 혹은 기껏 많이 봐줘봐야 교육부 정도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했던 핵심 중에 핵심 부서가 바로 그 육아라는 부서예요. 유학이라는 그 학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했던 학문인데 그것을 갖고 와서 막 뒤틀어서 자신들의 그 통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으로 변모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임금에게 또는 양반들에게 모든 충성을 다 바쳐야 된다라는 식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학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 기억나시죠? 그 책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학에 대한 잘못된 그 시선들을 교묘하게 차용해서 말하자면 그 심리들을 살살살살 긁어서 말하자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유학을 오해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학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저 양반들이 저 사대부들이 말하자면 이용해 먹은 그 유학 성리학이라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특이점을 갖고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나라 때 한고조 유방 말고 가장 한나라에서 중요한 진시황이 진나라 다음에 이루어졌던 그 유방 초한지의 한나라 기억나시죠? 초한지의 한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최고의 국가의 어떤 그 위세를 떨쳤던 한무제라는 임금이 있어요. 한무제라는 임금 때에 동중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동중서라는 인물이 말하자면 유학을 변모시킨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자의 적통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증삼 기억나시죠? 증삼이라는 제자가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을 말하자면 키워드로 갖고 갈 수 있는 선생님의 어떤 사상의 근원,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도일이관지, 나의 도는 하나로 깨어진다. 뭐냐? 바로 충서라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과 같을 여의 마음심자를 쓰는 내가 배려한다라는 의미의 그 서자, 공감한다는 의미의 그 서자, 바로 이 충과 서를 공자는 어떤 가장 자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충서 가운데에서 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설문회자라는 그 책의 표현을 보게 되면 서는 곧 인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육아 사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한자가 인이죠. 어질인자. 이 인을 말하는 건데 이 인이라는 건 사람인의 두 이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 우리 사회, 그러니까 너와 나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이 충의 의미가 뭐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죠. 충성. 뭐 이렇게 충무공할 때 그 충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충이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자님이 증삼에게 이야기했던 그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진다라고 했을 때 오도일이관지라고 했을 때 충성은 그 충이 아니에요. 충성심을 조직 보스에게 충성심을 다한다 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충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가운데 중, 내 마음, 내 본심에 오히려 충직하게, 충실하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로열하다. 그 충이 아니라 로열하다가 아니라 영어로 치면은 sincere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 속에 더 몰입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충과 서라는 것은 결국은 한 몸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일단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몰입을 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그렇게 몰입을 했으면 상대방도 또 몰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서예요. 이게 바로 충서예요. 이게 바로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중서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것을 변모시키냐면 오경박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학이나 육아를 국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고시 과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시 과목에 헌법, 행정법, 뭐 민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유학을 오경박사라고 해서 이런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교재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국가에 충성심을 다하는 관료들을 배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한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뒤틀어 버렸어요. 동중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충을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그 충성심의 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충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할 때 충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중서라는 사기꾼에 의해서 그 충의 개념을 잘못 알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중서가 사기친 이래로 계속 그 충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맹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학의 중요한 사상이었던 맹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맹자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우등생. 호연지기. 호연지기도 좋죠. 나는 자연인이다. 호연지기. 자연 속에 사는 이 호연지기도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맹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자,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뭐 선물이라도 하나, 저 태극당에서 빵이라도 있다가 하나 사다 드릴게요. 뭘까요? 맹자의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상. 정답. 이따 팥빵 하나 받아드리고 저기 아버님도 팥빵 동시에 맞추셨어요. 거의 동시에 맞추셨기 때문에 이따가 저 태극당에서 팥빵 하나씩 받아가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역사혁명 사상이 이제 맹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맹자는 중국이나 조선시대 왕조 내내 굉장히 금소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경연 아시죠? 경연. 조선왕조에서 임금들이 신하에게 구박받는 자리, 혼나는 자리, 회초리를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준엄하게 꾸짖음을 받는 자리가 경연이라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이 누굽니까? 연산군. 연산군이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 왕에 딱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뭔지 아세요? 경연이에요. 제일 먼저 없앤 게 경연이에요. 얼마나 그 세자 시절에 하기 싫었으면은 제일 먼저 없앴어요. 반면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은 조선시대의 세종이나 정조 다음으로 경연을 열심히 참여했던 아주 성실한 임금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경연에서 임금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맹자입니다. 논어, 춘추, 뭐
사기, 자치통감, 뭐 정관정요, 뭐 수많은 고전들을 가지고서 강독을 펼치는 거예요. 자, 논어를 펼쳐서 임금님, 여기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임금의 나아갈 바를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맹자는 유독 싫었어요. 임금들이 왜 싫어했는 줄 아세요? 역성혁명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맹자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소로 지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역성혁명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맹자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안현편, 논어 안현편 기억나시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임금답지 않은 임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치워도 된다. 그 사람들은 날려버려도 된다라는 그 역성혁명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임금들은 너무 불편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게 별거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느낀다면, 나는 얼마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임금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맹자 강독은 모든 경연에서 가장 임금들이 싫어했던 그런 과목인데, 이 맹자 사상에서는 잔적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하은주라는 나라에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지육님 기억나세요? 주지육님 기억나시죠? 못을 파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놓고 나무에다가 고기 육포를 걸어놓고서 술을 처먹었다는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걸왕, 주왕, 걸주 같은 임금들을 처단을 하고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 무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는 은나라로 넘어가고 은나라는 주나라로 넘어가는 이 역성혁명을 맹자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중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서의 이 동중서는 충이라는 것은 임금이면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뭐 주지육림을 해서 방탕한 짓을 벌이든 아니면은 뭐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든 매일같이 전쟁을 벌여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도 그래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동중서의 주장인 거예요. 여기서 이 충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남송시대에 주자 기억나시죠? 주희. 이 주자가 성즉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학을 성리학으로 트랜스포머 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변모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주자의 성리학은 공자, 맹자가 주창했던 그 유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게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여러분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퇴계 이항과 고봉 기대승 간에 나누었던 4단 7정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4단과 7정이 어떤 것이 먼저냐, 또는 4단과 7정이 한 몸이냐 두 몸이냐, 4단과 7정은 사실은 다 뒤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4단에서 먼저 시작해서 7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말하자면 디테일한 세분화된 아주 그런 것들로만 천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왜 그렇다면 이런 이 성리학이 막 이렇게 이기 이원론, 일원론, 4단 7정, 7정이라는 건 희노애고 애오려,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에요. 두려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4단이라는 것은 인의예지,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이런 것들, 규범적인 것들과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들을 막 천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놈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장점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육아를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동중서와 주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했던 이 조선의 무능하고 파렴치한 양반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오해를 깨부셔야 돼요. 선진 철학,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 이전에
선진 육아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한번 맛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책의 어떤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필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약간 선입견이 좀 많이 좀 깨지셨나요? 갖고 계셨던? 어때요? 유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마음들이 조금은 좀 달라지셨나요? 여전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 강연 한 번으로 그렇게 바뀌기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가요? 그래요. 사실은 준비해온 게 좀 많았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제가 또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사실 준비해왔던 말씀 가운데서 대략 한 3분의 1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얼마나 시간이 있죠? 20분 정도? 그럼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갈까요? 네,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자의 그 육아에 대한 그 오해를 조금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아의 파자예요.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육아예요. 육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 어떤 뜻이에요? 어느 날 맹자가 막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막 아이고 곡하는 이제 말하자면 장례식장 근처에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그랬더니 맹자 어머니가 여기서는 애를 공부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맹자 어머니가 3번에 걸쳐 이사를 걸쳐서 하면서까지도 맹자를 말하자면 최고의 학자로 키워냈다라는 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인데, 이 맹모 삼천지교 사실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완벽한 오해가 여기도 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맹자가 했던 학문이 유학인데 유학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우제 분야, 육아, 유학, 유교 이 분야에 있어서 기우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면 요거에 버금가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상례예요. 상례. 제사 지내거나 장례를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했던 하나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기우제만큼이나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맹자 엄마가 거기 장례식장 근처에 살아가지고 애가 맹자가 맨날 원래 맹자 이름 맹가인데 아이고 곡하는 거 이거 공부한 거는 사실 선행학습한 거예요. 육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미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요 부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람상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서, 뭐 이렇게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고 또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태묘라는 곳에 어느 날 갔어요. 이 태묘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상주 또는 하은주라고 부르는 주나라에 주공이라는 인물 아세요? 주공이라는 인물 혹시 아세요? 주공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주무왕의 동생인데요. 주무왕이 죽고 나서 주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이 등극을 하게 되자
삼촌으로서 열심히 보필을 해서 주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인물이 주공이에요. 가장 주공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수양대군. 정답. 아, 여기 오늘 아주 수준들이 기가 막히네요. 수양대군과 아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 앞에서 주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떠들면 큰일 났겠죠? 그죠? 수양대군이 굉장히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주공이라는 인물인데, 공자님은 주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주빠라고 부르려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뭐 암이 계세요? 다 암인가?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암이죠. 암이 뺨치게 공자님은 주나라를 사랑했어요. 주나라라면 정말 환장을 했어요. 공자님이 얼마나 주나라를 좋아했냐면, 주공이 며칠째 꿈에 안 나온다, 내 인생은 망했나 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논어에 나옵니다. 주공이 며칠째 꿈에 안 나왔다고 내 인생 망했대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니까 공자가 수많은 나라들을 돌면서 유세를 하면서 늘 항상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객경제도라고 해서 공자의 이 삼천 제자들은 공자님이 마냥 존경스럽고 마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제나라에 가서, 공자님이 초나라에 가서 그 임금을 유세로서 설득을 해서 임용이 되잖아요. 공자님은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그 삼천 제자들은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 나라의 정부의 모든 요직들을 다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경제도라는 건데, 게스트 할 때 객이에요. 객경제도라는 건데, 공자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유세를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한 자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맨날 그 임금들에게 유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 몇 년만 주신다면 이 나라를 동방의 주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늘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에게 주나라는 이상향입니다. 왜 이상향이냐면, 하은주의 은까지, 하은주 이전의 시대는 삼왕오제, 신농, 복희, 여화, 황제, 전욱, 제곡, 제유, 제순, 요임금, 순임금 기억나시죠? 이런 말하자면 신화의 시대였다가, 순임금이 양위한 임금이 누구예요? 시술을 했던 그 유명한 우임금이잖아요. 우임금이 만든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로부터 역사는 시작이 돼요. 중국의 역사는. 그 하은주 가운데에서 은나라까지만 하더라도, 은나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갑골문이죠.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글씨 써서. 은나라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합리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을 보니까 신께서 이렇게 저 나라를 지금 당장 공격하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은나라라면, 주나라부터는 인간의 합리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고 군사력은 많은데 저 옆나라에 식량이 많아.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옆나라를 쳐서 식량을 갖고 오는 게 합리적으로 우리나라를 굶어 죽게 하지 않는 방법이야 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첫 나라가 바로 주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이 재정일치 사회를 몰아내고 처음으로 작동했던 그 나라를 공자는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마치 첫사랑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했던 게 이제 공자에게는 주나라인데, 그 중에서 주공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주공이 묻힌 묘가 바로 태묘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그 제자들은 이 태묘에 들어갔을 때, 공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에서 가장 두 가지가 뭐냐? 기우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장사 지내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들, 인간의 어떤 그 죽음과 관련된 예법이 되게 중요한 육아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삼천 제자가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이 공자님께서 태묘에 들어간 거야. 지금 제자들이 삼천 제자가 다 알아요. 우리 공자님이 그토록 흠모하고 사랑하던 주공의 묘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했겠어요? 공자님이 들어가서 술잔을 어떻게 올리고, 얘는 어떻게 드리고, 절은 어떻게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공자님은 빠삭하게 하실 거야 라고 다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공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태묘지기에게 모든 걸 다 묻습니다. 꼬치꼬치 다 물어요.
저 왼발부터 들어갈까요? 오른발부터 들어갈까요? 옷깃을 여밀까요? 말까요? 술을 2잔 드릴까요? 석 잔 드릴까요?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누가 추 땅의 아들이, 공자님이 태어나신 곳은 추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추 땅의 아들이 예를 한다고 하던가 라고 비꼽니다. 그 당시에 공자님은 뭘로 유명했냐면 주나라의 예법, 주례의 빠삭한 사람으로. 주례는 공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례에 그렇게 빠삭하대. 주나라의 예법에 대해서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했던 인물인데 누가 비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추 땅의 아들이 예를 한다고 하던가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는데 쟤 여지껏 사기였네,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태묘지기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공자의 어떤 뭐랄까 겸허한 자세 내지는 융통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절을 몇 번 드리고 사과를 오른쪽에 놓는지 배를 왼쪽에 놓는지 지방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외우고 지식으로 암기하고 과시하는 게 예가 아니고, 태묘라는 곳에 태묘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묘를 관장하는, 가장 말하자면 수많은 제사를 제일 많이 받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전문가가 있겠어요? 없죠. 그 전문가를 겸손한 겸양의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말하자면 진정한 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가 주장했던 육아사상의 아주 핵심이 녹아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 육아사상 하면 고리타분하게 정말 그 허례허식만 찾는 걸로 생각하시면 단단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면 많이 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용기가 바로 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아사상이에요. 공자님의 그 수많은 일화들. 그렇다면 이 2500년 전에 케케묵은 주간을 꺼내든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야말로 말하자면 동양 철학의 진수이고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든 겁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250만 년 전에 원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이제 생명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라는 곳에 물이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20만 년 전 이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동아시아에 이제 틀을 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먼저 한번 일어납니다. 수렵 채집으로만 막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제 농사라는 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5,000년 전에 드디어 문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철기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주간을 이렇게 꺼내 들었잖아요. 되게 고리타분하잖아요. 왜 2,500년 전에 육아사상을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250만 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2500년이라는 시간은 2시간짜리 장편 영화를 비유컨대 한 씬도 아니고요, 한 컷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500년 전에 이 사상들이 이 250만 년 전에 어떤 그 인류의 역사에서 보자면은 아주 작은 미세하고 세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꺼내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500년 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줌아웃을 쫙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신다면은 250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우리 지금 현생 인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5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굉장히 다를 것 같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마트폰을 매일 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죽간에다가 글을 한자 한자 새기던 시대의 공자 맹자가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다.
그닥 변할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는 100년도 못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의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아주 먼 고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 시야에서 줌아웃해서 보시게 된다면. 아까 그 논어에 대해서 그 지학, 이립, 뭐 지천명, 불억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어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 잘난 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나 이 정도 이뤘다, 내지는 나 이 정도는 노력을 하고 싶다, 나 이렇게 노력했다 라는 잘난 체 영역이라면 논어에는 휴머니즘 영역도 굉장히 많이 녹아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삼이나 안현 말고 또 유명한 제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또 유명한 제자. 정답. 진짜 우등생이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자로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안회, 증삼 외에 자로, 자공이 또 굉장히 많이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공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공자의 어떤 유세기간 서포트를 많이 했던 인물이고요. 자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호대장격이에요. 공자하고 나이 차이도 9살밖에 안 났고요. 공자와 굉장히 격이 없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무예에 굉장히 출중해서 공자의 그 수많은 유세기간 동안에 경호대장 역할,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로가 공자한테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제자에 비해서 좀 소위 말해서 좀 공부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렇게 자로는 내가 좋아하는 제자긴 한데 애가 좀 많이 부족해 라는 표현을 했어요. 공자님이 이런 표현도 논어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세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이 유학, 나의 비전을 세상에 펼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돼서 뗏목 하나를 타고 저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나를 따를 자는 자로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로의 추성심을 인정했어요. 근데 반면에 근데 자로는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로의 어떤 그 무식함 내지는 자로의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어떤 지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디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로가 또 공자를 그렇게 또 구박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춘추전국 시대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춘추 5패 전국 칠웅이라고 했던 뭐 초나라, 진나라, 또 다른 진나라, 연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들을 하나의 국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18세기, 19세기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서 지금의 민족국가 개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 민족국가의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각각의 그 영주들이 있었을 뿐인데 이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나라에 가서 유세를 펼쳐서 저를 임용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제 나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국가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 개념이라고는 조금 달라요. 많이 희박합니다. 국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뭐 투자 이민을 가서 자기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결단코 녹록한 일은 아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던 게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런 와중에 이 춘추전국 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실력, 힘이 모든 것을 다 좌우를 했습니다.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이동을 하면서 천자의 힘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천자라는 것은 명목상의 어떤 호울 뿐이고 천자 밑에 제후가 힘이 세면 제후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천자가. 제후 밑에 재상들이 힘을 세면 제후가 역시 이 재상들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경 밑에 대부들이 힘이 세면 대부한테 역시나 이 경들이 멱살을 잡혔어요.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죠.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어요. 더 이상 어떤 임금이라든지 뭐 충성이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제후가 천자의 멱살을 상투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경들이 제후의 멱살을 쥐는 이런 모습들이 결단코 육아에서 함함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는 공산부류라는 대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 공자님 한번 오셔서 공자님의 그 비전을 정책을 한번 나와 함께 내 실력, 내 무력을 통해서 한번 펼쳐봅시다 라고 했을 때 공자는 그럴 때마다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단 한 번도 거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자로가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아니 공자님, 이 나라라는 것은 천자로부터 이 천명이라는 것이 있고 천자, 제후, 경, 대부 이렇게 쫙 위에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맨날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께서 하셨으면서 대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쫄래쫄래 쫓아가서 그러면은 정책을 펼치시려고 합니까? 이런 구박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공자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굉장히 찌질하게 화를 보렁댑니다. 야! 아무도 나를 안 써주잖아. 제대로 된 나라의 임금들은, 제 나라 초나라 이런 임금들이 나를 안 써주니까 거기라도 가는 거 아니야 임마! 라고 얘기하면서 다 쫄래쫄래 가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굉장히 그 뭐랄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논어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라는 분이 있어요. 남자, 남영남자의 남자, 임금의 부인이에요. 왕비인데 굉장히 그 남자를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왕비께서 그렇게 남자를 밝혔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잘난 남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자도 또 굉장히 유명했던, 말하자면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니까 공자도 한번 언젠가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공자가 이 남자라는 그 여인 왕비를 만나고 옵니다. 자로가 또 화를 보렁 내죠. 거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남자한테 굳이 또 가서 만나고 온 이유가 뭐냐? 뭐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차만 마시고 왔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공자는 굉장히 그 많은 구박을 당하게 돼요. 자로로부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논어에는 그득합니다. 그래서 논어는 단순하게 저 잘난 체의 영역만 있지 않고 휴머니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전히 한 3분의 1은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두 분만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뭐 저기 뭐야, 워낙 강의가 완벽해서 질의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논어의 그 향당편이라는 걸 보면 마치 현대생활 백서 같아요. 논어 향당편은 굉장히 독특한 편명 중에 하나인데요. 향당편을 보시게 되면 나라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며칠 만에 먹어야 되고 동네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며칠 만에 먹어야 된다. 어떤 색깔의 선비는 군자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오른쪽으로 옷깃을 여며야 되고 왼쪽으로 여며야 되고 이런 되게 무슨 현대생활 에티켓 백서 같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기우제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우제, 뭐 인디안 기우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우제라는 표현 속에는 되게 뭔가 뜬구름 잡고 점성술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유학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학문적인 시스템 체계를 갖춰서 기우제를 지낸 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학이 갖고 있는 정합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기후제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기상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말 그대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U자를 타자했던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이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재단도 될 수가 있고요. 말리엘 이자인데 또 하나는 이 되게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 있죠. 왜? 그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머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말하자면 유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 그냥 목숨을 내놔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일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진 않죠.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허례허식이 아니라 굉장히 내 먹거리, 농사와 직결되는 생활과 삶과 어떤 생활의 그 백성들의 어떤 근원적인 생활에 직결되는 일에 목숨까지 내놓고 관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마지막 한 분만.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공자께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기후제가 필요한 시대에 분이셨잖아요. 뭔가 모자랐고 필요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는 오히려 더 반대가 되는 사회처럼 이렇게 뭐 자본이든 잉여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의 공자께서 다시 오신 저 입자가 아닌 다른 어떤 파자가 됐든 어떤 철학을 뭐 어떻게 설파해 주실 만한 메시지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되게 통찰이 돋보이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먹을 게 풍족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공자님이 생각했던 목숨을 내놓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다했다면 지금 아마 공자님이 오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간절한 자원을 당신들은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자원이 뭘까요? 가장 정말 소중한 것, 우리에게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의외로 괄시하고 하대하고 낮게 잡아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해버리는 게 뭘까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그 철기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가졌었던 그 여유로움, 최초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잉여의 시간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어떤 씨앗 맹아가 추수정국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만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우리의 온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소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공자님이 오신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70년 전, 그러니까 1850년 전에 이미 이 깨달음을 얻었던 월든 호숫가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소로의 월든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당신이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로는 어떤 세상을 꿈꿨냐면요, 이미 1840년대에 굉장히 그 하버드를 나오고 너무나 잘 나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든이라는 호숫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혼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최소한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먹으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독서하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데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70년 전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서로의 입장을 만약에 지금 2019년도로 치환해서 갖고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닷새만 일한다면 닷새만 뭐 쿠팡 알바를 뛴다든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뛴다든지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쌀, 야채, 계란, 고기 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식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 25일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어찌 보면 서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더 소비하고 싶으니까. 더 비싼 차를 타고 싶고, 더 비싼 집에 살고 싶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시계를 차고 싶으니까. 그 욕망들이 사실은 우리를 되게 말하자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절대적인 충족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것들을, 나머지의 그 에너지를 내 시간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도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공자님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꾸짖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인간은 어찌 보면 사회적 동물이고 상대적인 동물이고, 왜 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옆에서 막 이런 말하자면 더 나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자님은 혼내실 것 같아요. 야, 이미 170년 전에도 저렇게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네들은 뭐하고 있니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정말 통찰 있는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금요일 붉은 밤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정말 소중한 자원인 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